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네 번째 항목,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향후 IBK 기업은행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 추구해야 하는 방향 또는 나아가야 할 로드맵을 제시하시오라는 항목을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안내 순서는 먼저 급변하는 금융 환경이 어떤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해가고, 또 증권 시장은 어떻게 변해가고, 이런 금융 환경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제시하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유형화를 해봤어요. 먼저 고객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은행의 상품이 예금과 대출, 2, 30년 전에는 예금과 대출뿐이 없었어요. 예금도 한 종류, 대출도 신용대출 한 종류, 전세대출 한 종류, 주택담보대출 한 종류, 이런 식으로 상품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객이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도 다양해지겠고 상품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애완동물 관련 산업이 발전하면서 애완동물 관련 카드가 등장하고 펫 신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상품이 나오고 금융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있는 이런 장면들, 모습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고객이 다양해지고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패신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원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건 법인이나 사람, 자연인, 법적으로 자연인이나 법인만 자산을 소유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가족은 없는데 애완동물을 너무 아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부자여서 자기가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죽고 나서 이 애완동물이 잘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이제 패신탁이라는 상품을 활용해서 나의 자산을 은행에 맡기고 은행이 그 자산을 굴려서 나오는 수익으로 계속 그 동물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의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고객들이 또 많아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미 많아졌죠.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다문화 가정도 늘어나가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또 외국인들의 니즈가 생기냐면 외국인들은 사실 국내에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단기 연 단위로 들어와서 계시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은데 외국인들 역시 전세를 살고 싶은 니즈가 있을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외국인 전세 대출이 나오고 그리고 송금도 과거에는 되게 불편했다면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물론 외국인이 노동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은행에 오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송금하러 은행에 소액 송금하러 매번 오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통장을 두 개를 만들고 원화 통장에서 이 외화 통장으로 금액을 일정 수준 10만 원, 20만 원 설정해 놓고 이체를 하면 외국인은 금액을 이체만 하는데 이 이체된 금액이 자동으로 환전되면서 해외로 송금되도록 정해져 있는 자기 고향으로 송금이 되도록 하는 그런 송금 서비스가 나오고 있고 이 아래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나와 있는 건 환전 지갑이라 그래서 목표 환율을 설정해요. 최근에 환율이 급등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집에 돈을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을 때 환전하면 좋겠죠? 만약에 해외여행 나가는 한국인이라면 환율이 낮을 때 환전하고 싶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객마다 니즈는 다르더라도 어쨌든 편리하게 환전하고 싶다는 니즈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목표 환율을 설정하고 그 환율이 되면 자동으로 환전이 돼서 실물이 나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는 모바일로 환전을 했으니 나의 외화 지갑에 외화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쌓여놨 적정 수준이 됐을 때 환전을 목표 환율에 따라서 환전을 하고 더 떨어지면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수준 뭐 내가 100달러 찾으려고 했다. 그럼 100달러 쌓이면 은행에 가서 실물로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돈을 해외로 송금할 수도 있고 이런 환전 지갑 서비스가 나오고 이렇게 외국인 고객이 늘어나고 나가고 그리고 국내 사람들 중에서도 해외를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음, 일본이든 미국이든 해외 여행객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잖아요. LCC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도 물론 맞물려 있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함께 맞물리면서 저비용 항공사의 등장 또 해외 여행에 대한 니즈 증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해외에 많이 나가고 외국인은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송금 서비스나 아니면 이런 환전에 대한 서비스의 니즈가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모바일 플랫폼과 결합돼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완동물과 관련해서 금융 서비스가 다양해지기도 하고요. 세분화돼서 외환 분야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증가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 많은 금융 환경의 변화는 고객의 니즈를 모바일 플랫폼이나 IT 기술과 접목시켜서 해결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세부적으로는 이렇게 환전 지갑이나 아니면 번역 서비스와 같은 내용들이 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어로 이야기를 했을 때 위비톡 우리은행의 위비톡은 영어로 번역이 돼서 외국인에게 전송이 되고 이런 내용들. 그럼 외국인과 금융에 대한 이체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면서 외국인과 통 번역도 되니 훨씬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높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외국인과 소통을 하는 데에도 금융 플랫폼이 쓰이고 외국인의 송금을 위해서도 금융 플랫폼이 새롭게 등장해 나가고 이렇게 IT 기술과 접목돼서 금융 서비스가 세분화해 나가고 있다. 고객군도 다양해지고 있다. 꼭 이 고객군이 이런 완전히 새로운 애완동물이나 외국인 고객의 증가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진다는 측면에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빈부격차의 확대. 여러분 최근에 했던 영화 중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이면에는 사실 빈부격차의 확대를 그 영화의 주된 소재로 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화는 아니지만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 역시도 빈부격차의 확대에서 시작된 소재인 거죠. 고시원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지방 학생이 주인공이잖아요. 이렇게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과거보다 훨씬 극심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금융 서비스도 양극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고객군을 과거에는 그냥 고액자산가로만 분류했다면 이제는 고자산가를 초고자산가와 고자산가, 준자산가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나 서비스의 정도를 다르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과 같이 아직은 금융 자산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주로는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나 아니면 일반 영업점에서 뭐 펀드 가입이나 아니면 예금 적금 가입 정도를 사실은 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은 해외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은행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번호표
뽑고 은행에 갔을 때 은행 직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죠. 카드 어떤 카드 만들 거냐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적금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이율이 우대 혜택이 있다 정도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해외 주식이나 해외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초고자산가가 아니어서 그래요. 초고자산가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정도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과거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했고 그에 따라서 한국의 부동산의 상승 여력이 서울 인근은 물론 어느 정도 남아 있겠지만 상승 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이겠죠. 그런데 해외 부동산,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 잃어버린 20년, 30년으로 대표되는 일본, 부동산 폭락을 겪은 일본은 부동산이 폭락했으니 다시 상승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혹은 필리핀, 일본, 미국과 같은 곳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그런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하고요. 이렇게 빈부격차의 확대에 따라서 소득별로도 고객군이 다양하게 유형화되고 그에 따라서 한국인 안에서도 금융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제공받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건 꼭 은행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생각해보시면 과거에 한국의 동네에 초밥집이나 일식집이 좀 많았어요. 소밥하는 곳들. 근데 주변에 보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홈플러스에서 아예 완전 저가의 초밥을 판매하는 경우는 더 늘어나고 이마트, 홈플러스에서 대량 박리담회로 초저가의 초밥을 판매하는 경우나 아니면 완전히 오마카세라고 불리는 일식집들. 그래서 일식집 사장님이 즉석에서 회를 떠서 초밥을 만들어서 어떤 부위인지 알려주면서 먹게 하는 아주 고급화된 일식집과 아주 저렴한 일식 요리. 이 일식 요리라는 부분도 되게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커피도 그렇죠. 백다방과 스타벅스도 이제 그냥 스타벅스가 아니라 스타벅스 R 리저브드 스타벅스인가요? 아무튼 비싼 커피, 저가 커피 완전히 나뉘죠. 망고빙수, 신라호텔 망고빙수 45,000원, 설빙 망고빙수 만원? 9,000원? 아무튼 굉장히 비싼 상품이지만 그 제공받는 사람들의 타켓이 완전히 다르죠. 금융산업 역시도 이렇게 고객군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로드맵 역시도 어떤 방향이 돼야 될까요? 고객군이 다양화돼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이 기업은행에 제시하셔야 되는 로드맵 역시도 그 양극화를 기반에 두고 고자산가는 어떻게 타겟팅하고 대중이라고 합시다. 대중은 어떻게 타겟팅하자고 완전히 분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방금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응용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상품, 금융상품, 고객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고객도 다양해지고 있지만 상품 자체도 다양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냥 상품이 종류만 다양해지는 게 아니라 리스크 측면에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권에서 이슈되고 있는 내용을 하나 살펴볼게요. 금리나 환율, 실물자산 등과 연계해 만기 수익률을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DLS의 불안전 판매가 논란이 되면서 금융감독원이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구 판매하면서 피해액만 수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소식 고영욱 기자입니다.
삼성그룹 임원으로 퇴직한 A씨는 지난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한 시중은행 직원으로부터 영국 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즉 DLS 상품을 권유받았습니다. DLS는 이자율과 환율, 실물자산 등과 연계해 만기 수익률이 결정되는 고위험 상품입니다. 은행 측은 이 같은 위험은 설명하지 않은 채 예적금 금리보다 많은 4%대 수익을 낼 수 있으면서 원금이 확실하게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던 A씨는 30년 이상 거래해온 은행만 믿고 아내의 퇴직금까지 합쳐 총 4억 7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은행 측의 설명과 달리 A씨는 가입 석 달 만에 원금 2억 원을 손해봤습니다. 이런 상품이고 걱정하지만 손절하고 싶다는 얘기 수없이 했는데 할 때마다 기다리라 손실이 안 난다. 이제 와서 기다려라. 현재 A씨가 가입한 것과 같은 독일 영국 금리 연계 DLS 상품들이 해당국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대규모 손실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 두 곳을 통해 8천억 원 이상 판매된 이 상품들은 당장 다음 달부터 만기가 차례로 돌아오는데 원금의 20%만 남은 상품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해당 은행들은 대책반을 구성해 피해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해를 복구해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방금 보신 DLS 사태는 왜 일어났죠? 그 DLS 사태는 과거와 같이 예적금만 팔았다? 채권형 펀드, 채권은 픽스드 인컴이기 때문에 손실이 제한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펀드만 팔았을 때는 절대 이런 일 없죠. 그런데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은행의 고객들에게 DLF를 팔았죠. 독일 국채 금리가 과거에 안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아래 공포, 경기 침체의 어떤 그림자가 드러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예상 못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상품의 리스크는 과거의 채권형 펀드나 예적금과는 차원이 다른 리스크를 가지고 있죠. 그 확률이 낮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높은 건 분명하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거지. 어쨌든 발생했을 때 고객이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는 굉장히 크잖아요. 이렇게 금융상품에서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의 수익률과 리스크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해져 가고 있다. 자, 이게 어떤 것과 맞물려 있냐면 과거에는 은행이 은행의 상품만 팔았어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금 하나, 대출 하나. 근데 이제는 처음에는 증권사와 협업을 하더니 이제는 증권사를 넘어서서 사실은 크라우드 펀딩도 판매하고 있고요. P2P 관련 업무도 조금씩 손을 대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단 증권사의 상품을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는 투자 상품 중에서 물론 처음에는 안정적인 상품만 가지고 왔지만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사에서 안정적인 것만 띄어다가 팔았지만 점점 고객의 니즈도 다양해지고 있고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다양한 상품을 갖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 리스크도 다양해지고 있겠죠. 그래서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번 DLF, DLS 사태인 거고요. 자, 여기서 로드맵을 제시한다면 두 가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우선 과거처럼 단순히 은행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그럼 그에 대한 전문 지식을 직원들이 키워나가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완전 판매 역시도 과거에는 뭐 채권형 펀드 팔면서는 그렇게까지 상품에 대한 완전 판매의 주의성이 크지 않았다면 이제는 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면 완전 판매를 훨씬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금융감독원 역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제대로 된 완전 판매를 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꼭 로드맵이 이렇게 수익성 측면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으로 로드맵이 제시될 수도 있겠죠. 또
모은행의 면접 문제로 뱅크샐러드와의 협업 방안을 물었는데요. 2018년도에. 자, 뱅크샐러드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은행, 보험사, 증권사들의 자산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 자동차, 내 현금, 나의 보험, 퇴직연금, 적금 전부 다, 그 다음 내야 될 카드 대금까지 전부 다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그 다음 제2금융권까지 전부 다 통합해서 나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도 점점 금융권들의 경계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식이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은행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이 나온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는 은행이 증권사와 경쟁해야 되고 보험사와 경쟁해야 되고 P2P 상품과 경쟁해야 되고 크라우드 펀딩 상품과 경쟁해야 되고 국내 주식을 넘어서 이제 직원들은 해외 주식도 알아야 되겠고 국내 부동산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렇게 모든 것이 통합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 그에 대한 로드맵이 아까 이야기한 리스크에 대한 측면 말고도 또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동종산업과의 결합된 상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증권사와 은행이 협업한 상품뿐만 아니라 지니뮤직과 은행이 협업을 한 이종산업과의 결합 상품도 나오고 있다. 예금 들면 이자를 돈이 아니라 음악 이용권으로 준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려면 이종산업과의 결합이 돼야 되겠죠. 그럼 로드맵이 꼭 금융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이종산업과 결합됐을 때 로드맵이 또 나올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뭐 지니뮤직도 있겠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카페인 브랜치도 이종산업과의 결합의 한 예시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종산업과 결합됐을 때 은행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면 좋은 답, 좋은 로드맵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 더 안내를 해드려 보면, 자, ISA라는 상품이 있죠. ISA라는 상품에 대해서 농협은행 5급 기출문제로도 나왔죠. ISA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ISA라는 건 금융 장바구니인데 그 장바구니 안에 은행의 상품만을 담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축은행의 예금도 담을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는 은행의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보다 더 높겠죠? 그럼 은행의 ISA 안에 저축은행의 예적금을 담으면 아주 안정적으로 예적금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죠. 자,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은행과 타 금융사와의 협업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거죠. 로드맵